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슨의 축구한입의 육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브라질전을 리뷰를 하고 파라과이전도 이어서 바로 리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 제가 또 누구 아닙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심장이죠. 자, 저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EPL 8 라운드에서 리버풀을 안필드에서 2대 1로 이기면서 리그 9위로 도약을 했는데요. 9년 만에 안필드에서의 승리. 그 리뷰를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 전략은 무엇이고 리버풀은 왜 지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만에 안필드에서의 승리. 맨유가 리버풀에 2대 1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자, 2025-2026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노스웨스트 더비라고 하죠. 두 팀의 지역을 따서 붙인 말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16년 이때가 아마 바날 감독이었을 거예요. 이때 이후에 9년 만에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에서 원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은베모가 62초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맥과이어 역시 83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맨유가 2대 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이로 인해서 공식 경기 4연패를 하게 됐고 아모림 감독은 처음으로 리그 2연승으로 프리미어리그 9위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술적인 측면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아모림 감독의 3-4-3, 다른 말로 하면 3-4-2-1 대 슬롯 감독의 4-3-3이 서로 격돌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맨유는 데리우트, 맥과이어 그리고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윙백에 디알로랑 달롯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5백도 할 수 있고 두 윙백이 윙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쿠냐를 원톱에 세우고 이선에는 마운트랑 은베모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영입한 영입생들을 한번 공격진에 배치를 해보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소보슬라이를 배치를 하면서 중원의 공격성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진성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모림의 시그니처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3-4-3 변형된 3-4-2-1이 과연 슈퍼팀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골은 생각보다 엄청 빠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전반 1분이 살짝 넘긴 그 시점, 은베모가 EPL 원정팀이 최단 시간에 넣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되게 정신없잖아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제 디알로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은베모한테 패스를 했고 은베모가 침착하게 팝포스트로 밀어넣으면서 골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후반 39분에는 코너킥을 찬 다음에 이제 수비수 맞고 나온 볼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시 한번 올린 것을 맥과이어가 우리 마구일의 형님이 높은 헤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2대 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개 모두 빠른 역습이랑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팀이 강팀을 잡으려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바르셀로나처럼 가둬놓고 팰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술적인 시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오늘 이 경기에서 언더독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선택적으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두 개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베모 같은 경우는 진짜 영입하고 나서 제가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게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특히 그 하프 스페이스로 뛰는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 그 움직임이 결국 첫 골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우리 마구이레 형님 여러분들 지난 유로파에서도 기억나시죠? 그 골. 항상 중요한 순간에 경기력이 너무 별로일 때 항상 뚝배기로 한 건씩 해결해 주시는 우리 마구이레 형님 덕분에 2대 1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막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가둬놓고 팬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피니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은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었나요?
아닙니다. 리버풀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그리고 EPL에서 이번에 완전히 거의 무슨 선수들을 슈퍼스타들을 다 이제 자기네 팀으로 영입을 하면서 명실상부 1 왕의 전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리버풀도 사실 맨유가 공격을 하는 동안 그냥 받아주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리버풀이 공격을 주도한 시간이 더 많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선제 실점을 한 다음에 우리 소보슬라이가 돌격대장 모드로 진짜 맨유의 그 심장까지, 하프 스페이스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을 달고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소보슬라이를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 경기를 집중해서 보면서 '와, 소보슬라이가 되게 전진성 있는 친구구나. 아, 이 친구를 왜 슬롯 감독이 계속 중용하는지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디 악포는 명실상부 오늘 진짜 불운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한 경기에서 골대를 몇 번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팀이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면 그것도 운이 없어서 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판국에 코디 아포는 혼자서 골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자,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골대를 3번 때리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그거는 어렵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코디 악포가 어 골대를 3번 때리고 그 와중에 후반 33 분에 끈질기게 골문을 두드린 끝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 리버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운 결정력이 어떻게 보면은 노스웨스트 더비의 패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겠죠. 골 결정력.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그 화면을 캡처를 해 봤는데요. 살라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들고 가면서 코디 학포한테 패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학포가 그거를 지체하지 않고 한 번 정도 컨트롤한 다음에 바로 ZD 감아 버리죠. 파포스트로 감는데 요게 어디를 맞냐? 골대를 맞아요. 여러분, 이거 거의 약간, 전 솔직히 이거 감차 들어가는 순간 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게 안 들어가면서 저희 맨유가 쪼끔 살았습니다. 요게 이제 전반 20 분이니까 아직 승기가 어떤 팀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자, 그러면 맨유는 이런 리버풀의 무자비한 공격을 맞아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나, 그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아모림 감독이 3-4-3, 즉 3 명의 센터백 그리고 2 명의 윙백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사용한다는 건 축구 팬들이라면 거의 아시는 걸 거예요. 아모림 감독은 이번에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고 했죠. 이 포메이션이 바로 리버풀 공격의 특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얻어 걸린 것도 있다면 바로 은베모가 전반 1 분에 골을 넣으면서 맨유가 조금 더 맨유 스타일대로 경기를 끌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죠. 자, 윙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알로랑 달롯이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나왔는데 이 윙백들이 쉽게 말해서 전반 1분 이후에 거의 5백처럼 수비적으로 들어가서 필요할 때만 역습 딸깍딸깍 나와주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가 5명인 그 밀집된 페널티 박스를 뚫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수비를 하는 팀들이 이제 세트피스나 아니면은 뭐 프리킥 이런 형태로 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비만 한 게 아니고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되게 잘했던 게 바로바로 이제 탈취한 다음에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빠른 속도로 전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은베모 쿠냐가 저는 이번 영입 시장에서 맨유가 되게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선수가 전환이 되게 빨라요. 수비에서 볼을 잡고 공격까지 갈 때 그 전환 속도가 되게 빠르고 둘 다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요. 축구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상대 골문 앞까지 되게 빨리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이 경기에서도 이 둘의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항상 공격만 잘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뒤에가 우리 뒷문이 열려 있으면은 상대는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2년 동안 항상
공격이 잘해도 안 됐던 게 뭡니까? 최후방 수비수인 골키퍼가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오나나 선수가 사실 발밑이 좋다고 데려왔는데 발밑이 좋은 거는 둘째치고 저는 골키퍼의 제1 덕목은 바로 뛰어난 선방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나나가 이제 결국에는 임대를 떠나서 맨유를 떠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선방 능력, 기본적인 능력이 부재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라멘스 골키퍼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자, 라멘스가 사실 막 오늘 엄청나게 '와 이거는 들어가는 걸 막아낸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골대로 유효 슈팅이 들어오는 거를 확실하게 막아주고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최후방 골리로서의 역할을 든든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결국에 오늘 맨유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것이 이제 주요 승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이 왜 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왜 리버풀이 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선 리버풀은 결정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보슬라이랑 학포가 오늘 진짜 많이 돋보였어요. 소보슬라이가 돌격대장처럼 볼을 달고 전진을 하고 페널티 박스나 하프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학포한테 볼을 주면은 학포가 진짜 유연하게 오늘 터닝 슛, 그다음에 거의 무각에서도 슈팅을 한번 때렸었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ZD 가마차기 슛 이렇게 3번 골대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한 끗이 아쉬웠어요. 3번 골대를 맞추는 불운이 있는데 그 팀이 이긴다? 쉽지 않죠. 축구는 농구나 야구처럼 득점 기회가 자주 나오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디 학포의 이런 득점 기회의 놓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리버풀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왔나 싶을 정도로 큰 찬스를 많이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뭐 1대1 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살라가 옛날만큼의 그런 노련함 그리고 환상적인 피니쉬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도 리버풀이 오늘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진 같은 경우는 쪼끔 그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사실 리버풀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이번에 영입을 했잖아요. 비르츠, 에키티케, 이삭 다 공격수 위주의 영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진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수비진을 그대로 가동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수비진들이 쪼끔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공식전으로 이번에 4연패를 했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뭔가 공격진에서도 최적의 조합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결과는 바로 안방에서 9년 만에 노스웨스트 더비의 패배였죠. 자, 이번 제가 캡처해 놓은 그 화면은 이번에 코나테가 이제 빠져들어가는 이삭한테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삭이 요 볼을 달고 요 볼을 잘 잡고 슈팅까지 이어나갔는데 아쉽게 골이 안 됐어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삭이 순수 아마 뉴캐슬 시절의 이삭을 기억하는 팬분들이시라면 여기서는 피니쉬를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피니쉬가 안 되면서 그런 리버풀의 어떤 공격진에서의 마무리 과정이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를 치르면서 사실 진짜 많은 거를 얻어가게 됐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은베모 여러분 진짜 잘해요. 진짜 순전히 축구력이 높습니다. 올 시즌에 쿠냐, 은베모, 세슈코 다 샀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순수 모습만으로는 은베모가 단연 첫 번째 퍼스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인데요. 그 쿠냐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진짜 환상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은베모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20골을 리그에서만 넣었는데 이번 시즌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최소 10골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은베모,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이 음쿠페 공격 조합의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요게 가장 잘 나온 장면이 여러분 41분 29초 장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거 다시 보실 수 있으시면은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루크쇼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쿠냐 사이에 볼을 패스를 해줍니다.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볼을 잡지 않고 페이크를 주면서 쿠냐가 그냥 잡게 해요. 그 다음에 쿠냐는 볼을 잡고 도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다시 한번 전달을 해줍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돌아 들어가는 쿠냐한테 패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베모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요 장면에서 저는 이제 맨유의 어떻게 보면 공격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3인방의 합이 진짜 많이 준비가 됐구나. 어떻게 보면 얘네는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지금 약간 쿠냐 같은 경우는 좀 첫 데뷔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잘 안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합이 계속 뭐 15라운드, 20라운드 넘어간다면 저는 분명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먹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벤야민 셰슈코가 존재감이 솔직히 많이는 없더라고요. 원톱으로 서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리그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는 거를 아는데 지금 세슈코한테 가는 볼이 많지도 않고 세슈코가 뭔가 타겟맨이나 포처 뭐 요케레스처럼 포처로 사용이 된다거나 이런 확실한 롤이 없이 쪼끔은 붕 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쿠냐가 오히려 원톱으로 나올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맨유 이번 경기 잘했어요. 카세미로도 잘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너무 잘해줬고요. 3선에서 2선이랑 쿠냐까지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3선에서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최적의 조합을 못 찾았다는 점인데요. 카세미로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고 노련해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서 비기어를 몇 번이나 들어올린 그런 뛰어난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카세미로 형님도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순간순간 판단력이 옛날만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아모림이 진짜 잘 써먹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파리 생제르맹을 가기도 했었고 파리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다시 영입이 된 건데 이 우가르트 같은 선수는 지금 볼 컨트롤이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기본기적으로 그 볼을 패스를 받을 때 볼이 좀 탱탱볼처럼 튀어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소유권의 이제 상실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맨유가 수비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체력이 딸리고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가르테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왕성한 활동량도 있고 공수 양면을 박스에서 박스를 오가면서 타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카이세도가 요런 유형이랑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또 리뷰를 드리겠지만 우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린 그 게임 있잖아요. 첼시랑 노팅엄의 그 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에 첼시가 사실 되게 졸전을 펼치면서 0대0 무승부를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제 카이세도를 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그 카이세도 투입을 하면서 경기가 아예 바뀌면서 결국에는 3대0 첼시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 카이세도 같은 선수가 맨유에 딱 있어서 이제 중원을 구상을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이번 경기를 보면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맨유와 리버풀의 그 치열했던 경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경기 리뷰는 이제 첼시 대
노팅엄 경기 첼시가 3대 0으로 완승을 한 그 경기로 돌아올 거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안필드에서 그 승리를 거둬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 자, 맹거슨의 축구 한 입에 육박이었습니다.